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마 제 지인들이라면 네가 썰밤에 보낼 사연이 있다고? 하면서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저는 꽤나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컸고요.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죠. 지금도 회사에서 나름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네요. 하지만 사실 제 인생은 단 한순간도 저 혼자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는 본래 전도 유망한 무용수였는데요. 저를 임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결혼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신의 꿈도 영영 접고 마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무용수는 출산과 육아로 몸이 망가지면 다시 무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너무 한이 된 걸까요?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영재 너 하나만 보고 살아. 알지? 그러니까 영재 넌 절대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돼.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는 단순한 애정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희생된 삶을 보상받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대는 저를 짓눌렀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따윈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는 것이 제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선택을 어머니의 뜻에 맞춰야 했습니다. 진로 방향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하다못해 어떤 책을 읽는지도 어머니의 검열을 거쳐야 했죠. 그 친구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며. 공부도 아예 손 놓은 것 같던데.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런 애랑 어울리면 나중에 네 인생까지 망하는 거야. 그치만 석진이 착하고 좋은 녀석인데. 착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영재 너도 끼리끼리란 말 들어봤지? 사람은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려야 하는 법이야. 앞으로 걔랑은 놀지 마. 알았어? 그리고 너 요즘 부쩍 도서관에서 소설책만 빌리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읽은 시간이 어딨니? 그럴 시간에 문제집 한 장이라도 더 풀어.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원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본인의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칭찬을 받았고 반대로 어머니 뜻에 반하면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일까요? 저는 크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착실하게 어머니의 기대를 따랐어요. 어머니가 허락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렸고 잠을 아껴가며 공부를 했죠. 그 결과 저는 어머니가 바라맞이하던 명문대에 한 번에 합격했는데요. 합격 발표 날 들뜬 마음으로 집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나 땡땡대 붙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영재가, 우리 아들이 결국 해냈네.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기쁨보다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내심, 이제 엄마가 더는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겠지.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얼마 안 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흔한 MT 한 번 가질 못했네요. 엄마, 이번에 우리 과에서 MT 간다고 꼭 참석하라는데. MT? 거기 가서 뭐 하는데?
그냥 다 같이 가서 친목 도모도 하고 선배들한테 얼굴 도장도 찍고. 그런 걸 해서 뭐 해? 선배들이 너 취업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됐으니까 안 간다고 해. 그치만 다들 가는데. 남들 간다고 너도 가야 돼? 그럼 나중에 남들 다 실패할 때도 똑같이 실패할 거니? 됐으니까 가지 마. 그럴 시간에 미리미리 취업 준비나 해두라고. 엄마가 안 그래도 영재 너한테 어떤 회사가 좋을지 알아봤는데 여기 어떠니? 집이랑도 가깝고 연봉도 복지도 나쁘지 않은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이구나. 나는 앞으로도 평생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반항아가 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통제 속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반항을 하는 법조차 몰랐던 거죠. 설상가상 그쯤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그런 성향을 견디지 못하셨던 거예요. 영재야, 너는 네 엄마의 기대에 널 맞출 필요 없다. 나랑 같이 살자꾸나, 어? 아버지는 떠나기 전 제게 손을 내미셨지만 저는 차마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 옆엔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가고 며칠 동안 안방에만 틀어박혀 계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나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영재야, 이젠 엄마한테는 너뿐이야. 넌 절대로 너희 아빠처럼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알겠지? 걱정하지 마. 사실 어릴 때야 그렇다 쳐도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자아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통제에 갑갑함을 느끼던 차였고요. 하지만 저는 시리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착한 아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고 제가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로 옆에 있어야만 어머니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 내내 저는 철저히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어머니가 보내주는 각종 취업 준비 학원도 다녔죠. 덕분에 저는 졸업하자마자 공백기 없이 바로 모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네요. 합격 발표를 확인한 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죠. 영재,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잘했다, 잘했어. 비록 어머니의 바람에 못 이겨 들어간 회사였지만 첫 사회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신입으로서 겪는 어려움이야 있었지만 저는 워낙 성실한 편이었고 업무 적응도 빨랐거든요. 상사들에게 신뢰를 얻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죠. 출근에 주어진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가끔은 팀 회식에도 참석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주말이 되었고요. 주말에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년은 그랬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군요.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도 말이에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남들이 보기엔 모난 데 없이 성공한 인생인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공허함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허함이 절정에 이른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야근을 하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나섰는데 한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결국 저는 차 핸들을 들어 귀갓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들어섰죠.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안 되겠다 싶어 한 카페에 차를 세웠는데요. 마침 근처에 서점이 있어 책 한 권을 사들고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몇몇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도 창가 자리에 앉아 방금 서점에서 사온 책을 펼쳤는데요. 원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도통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괜히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긴 생머리에 창백한 얼굴, 가녀린 체구가 인상적인 여자였는데요. 그녀 역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책 표지가 저와 똑같더군요. 맞아요. 같은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제 손에 들린 책을 보고 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같은 책이네요? 그러게요. 이 책 읽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저도요. 이 작가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유명하지만 소재나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독특해서 좋아해요. 맞아요. 혹시 이 작가 데뷔작도 보셨어요? 거기 보면 책 한 권을 계기로 저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나중에 아예 그녀의 테이블로 자리까지 옮겨 책 얘기를 하다가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됐죠. 이렇게 영재 씨하고 책 감상 나누니까 좋네요.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얘기 나누고 싶어도 나눌 상대가 없었거든요. 영재 씨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종종 만나서 이렇게 책 얘기할래요? 저야 좋죠. 이거 제 번호인데요. 편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대화의 주제는 점점 다양해졌죠. 자연스레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그녀는 저보다 4살 연하에 작은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할 만한 개인사까지 스스럼 없이 밝혀서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 안 가 깨달았어요. 그녀가 그런 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요. 물론 그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옛날엔 나도 남들이 내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싫었어요. 괜히 동정받는 것도 안 좋은 시선 받는 것도 별로였거든요. 중학생 땐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만나면 그냥 제가 고아라는 걸 처음부터 알리고 그 사람의 재량에 맡겨요. 재량에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랑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 난 상관 안 해. 이런 느낌? 일명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사람과의 만남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내 인생에선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연약해 보였지만 내면은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죠. 제가 그런 그녀에게 끌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어머니의 기대와 통제도, 회사에서의 실적 압박도, 삶이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모두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건 그녀를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함께 밥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리에서 일어섰는데요. 갑자기 때 아닌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지더군요.
우산이 없어서 이를 어쩌나 싶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하나 꺼냈어요.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챙겼다고 하더군요. 차 세우던 곳까지 데려다 줄게요. 같이 써요. 고마워요. 작은 우산을 함께 나눠 쓰고 가는데 왜 그리도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만 보며 걷던 그녀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영재씨, 난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나눠 쓰는 게 로망이었어요. 왜 하필 그런 로망을...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비를 안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산을 기울여줘서 정작 자기는 어깨 한쪽이 다 젖는 그런 거요. 그게 저는 사랑의 증거 같더라고요. 그 말에 문득 제 어깨를 살펴보니 한쪽 어깨가 다 젖어 있더군요. 그녀가 비를 안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차가 있는 곳에 다다를 무렵 용기를 내 그녀에게 고백했어요. 제 마음을 깨달았는데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영씨,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영씨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요? 제 말에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그 말을 해주네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그 말은 지영씨도 절... 그거 아세요? 전 영재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는 걸. 뜻밖의 고백에 놀랐지만 그보다는 기쁜 감정이 더 컸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췄고요. 그녀 역시 적극적으로 화답해줬죠. 이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돋움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있을 때면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날이 갈수록 여자친구에 대한 제 감정은 점점 커지기만 했고요. 급기야 저는 하루빨리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무렵 여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뜻밖에도 여자친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영재씨, 나 사실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하려고 했었어. 왜? 그냥 자신이 없어서. 난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었잖아. 그래서 가족이란 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 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 나도 몰라. 부모님은 날 때부터 내 가족이었던 거고, 결혼이란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같이 배우면 되잖아. 글쎄, 영재씨랑 나는 상황이 다르지. 난 한 번도 내 가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 내가 뭐든 다 맞추면 되잖아. 난 너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뭐든 다 맞춰줄 수 있어. 일단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여자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결혼이란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잘 안 된다 싶더라니. 글쎄, 독감에 걸려 회사도 못 가고 집에 누워있다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회사에 당일 반차를 쓰고 바로 여자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고열로 걷지도 못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고요. 죽을 끓여 먹이고 차가운 물수건도 얹어주며 정성껏 간호했네요.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리면서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요. 걱정되는 마음에 좀처럼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에겐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만 다 둘러대고 늦게까지 여자친구의 곁을 지켰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영재씨... 깼어? 물 좀 마실래? 아니, 괜찮아. 집에 안 갔네? 네가 아픈데 어떻게 가?
집엔 잘 둘러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자친구는 말없이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재씨. 응. 우리 결혼할래?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 결혼? 응.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치만 난 천의 고아인데. 그렇게 치면 난 이혼 가정 출신인데. 저는 맞잡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모가 없든 이혼을 했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거면 되지. 안 그래? 그러자 여자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재씨 말이 맞아. 그럼 나도 이제 가족을 가져볼래. 영재씨랑 함께라면 나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와 여자친구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큰 난관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를 맞닥차나 하셨어요. 뭐?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어쩐지 회사도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데 다니더라니. 걔 대학도 못 나왔지? 뻔하다 뻔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엄마. 중요하지. 영진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여자를 만나니? 명문대 나와서 땡땡 기업 다니고 있는데 조건 좋은 아무 여자나 골라 만날 수 있다고. 엄마, 결혼은 스펙 맞추기 아니잖아. 난 지영이가 좋고 지영이도 날 좋아해. 그거면 됐지. 그러자 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재, 너 언제부터 이렇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게 됐니? 엄마,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바라는 대로만 살았다고. 이젠 제발 나도 내 인생 살게 해줘.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제 목소리를 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제 결혼을 바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가 저를 망쳐놨다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심지어 여자친구를 처음 인사시켜드린 자리에선 여자친구 얼굴에 물을 뿌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네요. 불려씨 같은 게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넘봐?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 만나서 꼬리 쳐봐.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아이, 엄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하더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제 고함에도 엄마는 반성하기는커녕 헛웃음을 쳤어요. 너도 정신 차려, 이놈아. 언제까지 이런 불려씨한테 홀려 있을 거야? 엄마가 선짜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얘 얼른 정리해. 조만간에 괜찮은 집안 아가씨들로 쫙 맞선 잡을 거니까. 끝까지 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어머니를 보면서 일순 환멸이 일었어요. 물을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여자친구를 말없이 일으켜 세웠죠. 가자, 지영아. 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제가 그렇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두고 네가 가긴 어딜 가? 엄마, 난 지영이 없으면 못 살아. 만약 엄마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면 그냥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겨우 저 불려시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다는 말 하지 마. 거진 30년을 엄마 꼭두각시로 살았어. 이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내 인생 살고 싶을 뿐이라고.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요.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영재,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결혼해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 주신 거죠.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물론 일평생 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한 어머니가 환멸나긴 했지만 어쨌든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합가를 요구하셨어요.
애초에 결혼한다고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행히 아내 역시 그런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이 살게 되면서 사실 가장 걱정된 건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였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결혼 전에 그렇게까지 반대하셨는데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태도가 변할까 싶었죠.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내를 아꼈어요. 지난날의 실수에 대해서도 사과하셨죠. 결혼 전에 내가 너무했지. 영재가 애지중지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다 보니까 이 보상 심리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 물론 이런 것도 다 핑계일 뿐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다, 세아가. 부디 옛날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네, 저 다 잊었으니까 염려 마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저야말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후 한동안 고부 사이는 잘 굴러가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는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 대부분의 집안 살림을 본인이 다 도맡아 하셨어요. 쉬는 날 아내가 먼저 나서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그냥 쉬라고 야단이셨죠. 됐다. 회사 일도 힘들 텐데 주말엔 쉬어야지. 이런 건 내가 할 테니까 세아가 넌 거실에서 영재랑 과일이나 깎아 먹으렴. 그치만 남들이 알면 흉봐요, 어머님.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려먹는다고. 뭐 어떠니?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만 좋으면 됐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내 역시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감동받았는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죠. 어머님 말이야, 진짜 좋으신 분 같아. 처음엔 좀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 그럼 누구 어머니인데. 당신 나랑 결혼하길 참 잘했지? 그러게, 난 진짜 복 받았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참 행복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말이죠. 갈등의 시작은 아이 문제였어요. 이상하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하루빨리 아이가 갖고 싶었던 저는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에 집중해 주길 바랬는데요. 아내는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을 그만두냐고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대신 타협점으로 함께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난임 치료라는 게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시간 맞춰서 약도 먹어야 하고 호르몬 주사도 맞아야 하고 그래도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죠. 그런 힘든 난임 치료를 일과 병행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말도 못할 정도로 예민해졌고요. 이유 없는 짜증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줄 여력이 없었죠. 그쯤 저도 승진 문제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서로 여유가 없다 보니 말만 섞으면 자꾸만 다툼이 일었어요. 안 부딪히려고 하다 보니 부쩍 대화가 줄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일은 더욱더 많아졌죠. 저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 늘어갔고요. 점점 아내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같이 집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엄마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저기 말이다, 영재야.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섭게 왜 그래? 세아가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니? 요즘 부쩍 늦게 들어오더라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이고. 그 사람도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뭐 그 사람이 바람이라도 필까봐? 별일 아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한번 아내에게 은근슬쩍 물어봐야겠다 생각만 하던 찰나였어요. 며칠 뒤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절 붙잡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영재야, 이것 봐라. 내 친구가 오늘 길 가다 새아가를 봤다면서 보내준 건데. 놀랍게도 사진 속에서 아내는 진짜로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다음 사진에선 진한 스킨십까지 나누고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대체 뭐하는 여자야? 어떻게 날 두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끝까지 잡아댈 작정이야?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보여준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이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엊그제 만나긴 했는데 그건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아는 남자라고? 당신은 그런 남자랑 이렇게 어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 이건 나 아니야. 난 이런 적 없다고.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대체 뭔데? 어디서 난 사진인데? 그것까진 알 거 없고, 이 자식 뭐하는 놈인지나 얼른 말해. 어떻게 일 때문에 아는 사이인데? 그럼 당신 회사 사람들도 알겠지? 한번 얘기해봐. 내가 당신 회사 동료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그러자 아내가 당황해 입술을 살이 물었어요. 거짓말을 했던 게 분명했죠. 거 봐, 아무 말도 못하네. 당신 진짜... 왜? 애가 안 생기니까 어디 가서 씨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한 거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난 그저... 됐다. 나중에 당신 흥분 가라앉으면 나중에 얘기해. 지금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비겁하게도 아내는 별다른 해명 없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는 미칠 것 같은 마음에 그런 아내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다 집 밖을 뛰쳐나왔죠. 그리고 진탕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요. 아내는 자고 있고 어머니 혼자 늦게까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갑자기 너무 죄송해졌어요. 엄마 왜 안 자고 있었어? 네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저기 영재야, 만약에 새아가가 바람 피운 거면 너 이혼할 거지?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왜? 엄마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배우자 외도로 이혼할 땐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던데. 증거 제일 많이 나온 게 핸드폰이라더라. 새아가 모르게 증거가 될 만한 건 미리 찾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벌써부터 그런 것까지 생각해. 일단 그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해 볼게. 얼른 엄마도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방으로 들어오니 계속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곤히 잠든 아내 옆에 놓여있던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고요. 아내 모르게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내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남자와 문자로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사진 속 그 남자가 분명해 보였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로 아내를 깨웠어요. 당신 일어나봐. 뭐?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그럼 이 문자는 대체 뭔데? 갑자기 또 무슨 소리야? 눈이 있으면 이걸 좀 봐! 제 말에 본인 핸드폰을 확인한 아내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이게 다 뭐야? 이거 내 핸드폰 맞아? 그럼 당신 핸드폰인지 누구 핸드폰이야? 또 그렇게 잡아떼시겠다? 아니야. 나는 외간 남자랑 이런 문자 나눈 적 진짜 없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데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난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고. 급기야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뻔뻔한 거짓말로만 느껴졌죠. 이후 저희 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극악으로 치달았어요.
아내는 도무지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아내가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얼마 안가 아내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 당신이 날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됐어. 우리 이혼하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나랑 이혼하고 그 새끼한테 갈 생각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맘대로 생각해. 내가 뭐라고 하든 어차피 당신은 내 말 안 믿을 거잖아. 원래 쉽게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상간자 소송도 걸고 위자료도 한껏 뜯어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도 이혼해봐서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냥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낫지. 그런 걸로 진흙탕 싸움 해봐야 너만 더 상처 입어. 그냥 새아가랑 잘 협의해서 도장 찍으렴. 그게 널 위해서도 제일 나아.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가 내미는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줬고요. 아내는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죠. 아내가 떠난 뒤 제 시간은 다시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멈춰버렸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회사와 집, 그리고 가끔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 마음 한구석엔 계속 허전함이 남아있더군요. 그 사이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아내와 연락 한 통 없었으니 서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번호 설마...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인데? 나 지금 병원인데. 병원이라니? 너 어디 아파? 쓰러졌어. 근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 보호자라고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부탁 좀 할게. 와줄 수 있을까?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아내가 뒷말을 흐리며 침묵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상간남 그 자식은 어쩌고? 설마 헤어졌나? 꽝 대신 닭이라는 건가 싶은 안 입고 온 마음도 들었지만 어느새 제 몸은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가 도와달라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도착하니 의사가 바로 반색을 표하더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임지영 씨 보호자분이시라고요? 남편분이신가요? 네, 그렇긴 한데 환자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보호자 동의 없인 수술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죠. 네? 사인이라뇨? 제 말에 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설마 환자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실은 저희 이혼했거든요. 반년간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앓는 소리를 내며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긴 한숨과 함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죠. 보호자분,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환자분은 임신 중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해서 얼른 꺼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근데 그 아이가 채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렸다니.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수술실 앞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이 끝나고 아내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내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기에 그 옆에 앉아 아내가 깨어나길 한참 기다렸죠. 동틀 무렵 아내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당신 와줬구나. 그 자식이에요?
가다부터 말없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나 말고 다른 놈이랑 눈 맞아서 이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이런데 대체 그 자식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왜 너 혼자 병원까지 오게 만드냐고? 당신애야, 당신애라고! 뜻밖의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러자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죠. 기억 안 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잤던 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날짜를 맞춰보니 얼추 병원에서 말한 아기 개월수와 맞아떨어지더군요. 설마 그때...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럼 이혼할 때 당신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소린데. 어차피 이혼할 거였잖아.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혼자 키울 생각이었어. 아내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싫었냐?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럼 내가 널 모른 척 했을 것 같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몸을 일으켰죠. 됐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이는 이미...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돌리려 했는데요. 그 순간 아내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가지마. 가지마,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 황당함에 말문이 막혀 아내를 돌아봤어요. 뭐? 여기서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할게. 아내는 힘겹게 손을 뻗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내게 내밀었죠. 그 안엔 아내와 외도를 했던 상간남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네요. 이 남자 말이야. 실은 거래처 사람이 아니라 불법 약을 파는 판매상이야. 불법 약? 이 남자한테서 임신 잘 되게 해준다는 임신약을 샀어.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말 못했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이 남자랑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내가 봤는데 그건 다 조작된 사진이야. 엉터리 합성이라고. 그뿐인 줄 알아? 내가 이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도 다 조작된 거야. 내가 핸드폰 복구 전문가랑 사진 전문가 찾아가서 다 확인했어. 못 믿겠으면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줄게. 아니면 당신이 직접 내 핸드폰이랑 그 사진 들고 가서 전문가한테 검증 받아도 돼.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진도 문자도 다 조작된 거라고? 그걸 누가 조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가 대체 왜... 그냥 날 당신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신 거지. 날 받아주신 척했지만 실은 아니었던 거야. 계속 날 내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거지.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병실 밖을 나가려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핸드폰 속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어요. 이거 들어봐.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기 전에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니까. 듣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익숙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어요. 전부 어머님이 한 짓이죠? 애초에 저한테 임신약을 팔았던 그 남자도 어머님이 섭외한 연기자잖아요. 이미 그 남자한테 얘기 다 들었으니까 잡아댈 생각 마세요. 그 남자 통해서 제가 자는 틈에 몰래 제 핸드폰으로 문자 조작한 것도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 대신 그 남자랑 문자 주고받았다면서요. 그런 더러운 문자들을...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혀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녹음 파일은 계속 재생됐죠.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그럼 그냥 이혼하라고 하지 대체 왜 그런 더러운 수작질로 저를... 안 그럼 영재 그놈이 널 놓겠니? 이렇게 정을 떨어뜨려 놔야지. 그러게 애초에 왜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넘봐? 적어도 내가 헤어지라고 했을 때 헤어졌어야지.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 임신도 했어요. 그 사람 아이라고요. 그것도 이미 알고 있다. 지워라.
어머니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것도 모자라 낙태까지 종용했더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네가 그동안 왜 임신이 안 됐는 줄 아니? 내가 계속 네 밥에 피임약을 섞었거든. 근데 잠깐 방심한 틈을 타 임신이 돼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어떻게 그런 짓을... 그 아이 지키고 싶니? 그럼 영재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럼 네 뱃속에 애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니까. 어머님, 내가 못 살 것 같니? 지금까지 내가 벌인 짓을 봐. 네 뱃속에 그 애 죽이는 것도 나한텐 일도 아니야. 지금 여기서 널 밀어버리면 끝나는 걸 뭐. 아님 깡패를 섭외해 너를 흠심 패거나. 끔찍한 협박에 아내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잠시 후 아내가 제법 침착해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어머님, 제발 이 아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모든 어머님이 다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제발.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구나. 녹음 파일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어느새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랑 헤어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내 곁을 떠났나 봐. 난 엄마 자격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먼저 가볼게.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아내를 뒤로하고 우선 병실을 나왔어요. 눈앞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마구 흔들리더군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만행은 제게 커다란 충격이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도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은 물론이고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저를 보고 반색하더군요. 영재 왔니? 약속 있어서 나간다더니 늦었네? 전화도 안 받고. 그 태연한 얼굴을 본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제 목소리가 더없이 낮게 깔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언성을 높인 순간 가슴속에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어? 왜 외도 사진이랑 핸드폰 문자를 조작하고 피임약을 먹이고 애를 지우겠다는 등 그 사람을 협박했어? 왜? 덕분에 지금 그 사람 병원에 있어. 유산했다고. 이제 만족해? 제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대번에 싸늘하게 변했어요. 너 지금 그 애 만나고 오는 길이니? 왜 엄마한테 말도 없이... 지금 그게 중요해? 걔가 뭐라고 했는진 대충 짐작이 가는데 설마 그 말을 다 믿는 거니? 엄마가 아무렴 그렇게까지 했겠어? 녹음 파일 다 들었어. 그 사람이 엄마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다 녹음해뒀다고! 일순 어머니의 표정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더니 이내 비웃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 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 그러게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고아 계집애랑 결혼하랬어? 어차피 너랑은 어울리지도 않는 애였어.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엄마를 배신하고 고작 그런 여자한테 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럼? 이렇게라도 갈라놔야지. 영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괜찮은 아가씨들로 싹 다 추려놨으니까. 그만해! 엄마,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 알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 걔한테 가봤자 네 인생 망칠 거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걸. 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랑은 여기까지야.
앞으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뭐? 이제 엄마랑은 끝이라고. 영재야, 무슨 소리야? 설마 엄마를 두고 그 계집애한테 가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엄마가 그 사람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난 평생 엄마 용서 못해. 넌 내 아들이잖아. 네가 어떻게 엄마를 버릴 수 있어? 약속했잖아. 네 아버지랑 넌 다르다고. 이 엄마 안 버릴 거라고. 엄마가 먼저 날 버린 거야. 날 먼저 배신한 건 엄마라고.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맨발로 허둥지둥 저를 쫓아나오더군요. 기다려, 영재야. 기다리라고. 어떻게 엄마를 버린다고 그래? 천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래, 결혼하기 싫으면 그만둬. 엄마랑 평생 둘이서만 살면 되잖아. 응? 엄마는 영재 너만 있으면. 이건 놔! 난 엄마 더는 필요 없어. 꼴도 보기 싫다고! 저는 매달리는 엄마를 매몰차게 끊어내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 뒤로 엄마에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가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와 채 피기도 전에 저버린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고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도 했죠. 그러자 뒤늦게 똥줄이 탄 걸까요? 어머니는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영재야, 엄마가 잘못했다. 응? 엄마는 널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만. 그래도 네 하나뿐인 엄마잖니. 제발 용서해 주렴.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는 더는 제 마음을 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입을 열었죠. 사과할 상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제 말에 어머니는 입술을 앙 다문 것도 잠시 이내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지영이 걔한테도 원한다면 잘못을 비마. 그러니 제발 고소는 취하하고 선처를 베풀어 주렴. 응?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의외로 아내는 선선히 그 자리에 나와줬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대뜸 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이더군요. 이건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당한 몫이에요. 그리고 이건 먼저 간 우리 아기 몫이고요. 아내가 또다시 어머니의 뺨을 연달아 때렸어요. 어머니는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저 맞고만 있더군요. 그래,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뺨을 때리면 10대든 100대든 맞아줄게. 그러니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렴. 응? 그래도 우리가 한때 고부 사이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러자 아내가 헛웃음을 쳤어요. 고부 사이요? 우리가 언제 고부 사이였던 적이 있나요? 어머님은, 아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한 식구로 여긴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온 건 망가진 당신 꼴 보고 뺨이나 한번 때려주려 온 거지 그 알량한 사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 잠깐만, 그런 법이 어딨어? 아가! 아내는 붙잡은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그런 아내를 따라가기 직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 사실 그저 말뿐인 사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영재야, 넌 너까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라니? 난 더는 엄마, 아니 당신 아들이 아니야. 연 끊는다고 했잖아. 너... 저는 충격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를 버려두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뒤로는 차근차근 재판을 이어나갔죠. 결국 어머니는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초범에 나이가 있어 그런가 형량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데 의의를 두기로 했죠. 현재 어머니는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도 다 까먹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그곳에서도 같은 요양원 노인네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 하던데 뭐 더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한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서로를 믿기로 한 상태죠. 기적처럼 새 생명도 찾아와 줬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세상 빛도 못 보고 떠나버린 아이가 생각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만큼 지금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날을 글로 옮겨 적고 보니 새삼 아내와 아이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더욱더 잘해줘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